오늘은 조금 무겁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벌써 50대에 접어들었기에 전부 추억이기도 하고 아련한 기억이지만 고아원의 생활은 참으로 어렵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엄마의 손을 잡고 고아원 입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게 손을 흔들고 사라졌던 엄마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고아원 앞에서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리다 결국 날이 어둑해지고 추워져서 고아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냈던 고아원은 참으로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시설 자체도 크지 않아서 아주 몇 명의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지내야만 했어요. 저처럼 엄마의 손에 이끌려온 아이도 있었고 너무 아기 때 와서 아무 기억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살핌이라도 잘 받았으면 좋았으련만 고아원 원장님 부부는 참으로 모질고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원금에 눈이 멀어 항상 저와 친구들을 바깥으로 내몰았었습니다. 정말 거지나 다름없는 꼴을 하고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구걸을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지역신문에 기사 한 줄 실리고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후원금이 꽤 들어오거든요. 그 후원금을 노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그 추운 겨울에 구멍난 외투, 솜이 다 빠진 외투를 입혀다가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종을 울리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를 외쳐야만 했어요. 장갑도 없어서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면서 말이죠. 연말 수금 기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전부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고 먹은 밥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러운 꼴 봤다는 표정으로 저희에게 저리 비키라던 고아원 원장님 부부를 저희는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빨래며 밥이며 전부 그 어린 우리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내야만 했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면 전기세, 물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에 이불 빨래를 해야만 했죠. 공부도 전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철이 들었고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도와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 불을 켜면 전기세가 나오니 소등을 시켜버렸었는데 그럼 저희는 쓰다 남은 양초를 태워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머리는 꽤 있었는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들 성적이 좋았습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고아원 원장님 부부는 저를 이런저런 경시대회에 많이 내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이라도 하면 어떻게든 기자를 불러내서 기사 한 줄을 쓰게 했어요. 고아원에서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일궈냈다. 이런 기사 한 줄이 후원금을 끌어당기기에 아주 좋은 소스였거든요. 고아원에서 고생하며 자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나 똑똑하다. 하지만 후원이 없으니 빛을 내지 못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댔죠.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꽤 큰 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은상이라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더 해진 옷을 입고 머리를 부스스하게 만든 다음 상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신문 한 켠에 작게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자수성가 사업가 한 분이 우리 고아원을 전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원장님 부부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된 겨울, 자수성가한 사업가 아저씨는 고등학생인 아들의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기 위해 고아원에 와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후원금도 원장님 부부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고 봉사도 매주 끊임없이 오셨습니다. 사업가 아저씨의 아들은 참 멀끔하고 멋있게 생겨서 그 고등학생 오빠가 저의 첫사랑이 되어버렸죠. 봉사를 가장하여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친해지자 오빠는 다른 애 몰래 저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늘 구멍난 옷이 부끄러웠는데 제게 옷을 선물해주기도 했고요. 공부하다가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라며 휴대폰 번호를 쪽지에 써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정말 보물처럼 생각하고 잘 접어서 제 지갑에 보관해뒀습니다. 그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봉사활동을 했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 더욱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다닌다는 명문대학교에 저도 꼭 입학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자 더 이상 오빠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유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사회에 뚝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20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가야만 했으니까요. 제가 고아원에서 나올 때 어린 동생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던지 정말 눈물바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를 엄마처럼 따르던 아이들을 등지고 나오려고 하니 그냥 고아원에서 무료 봉사를 하며 눌러붙을까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제가 자립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 동생들에게 옷 한 벌이라도 선물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오빠가 다니던 명문대학교에 합격은 했지만 등록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서 입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의 사정을 말하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지만 은행에서는 제게 학자금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학교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어 휴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금으로 받은 200만 원은 큰 돈으로 보였지만 정말 푼돈이더라고요. 월세방 하나 얻을 수 없어서 창문도 없는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며 공장이며 택배 상하차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지갑에는 보물처럼 오빠의 연락처가 남아 있었어요. 물론 유학을 갔으니 없는 번호라고 생각하고 그저 마음의 위안만 얻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였지만요. 1년쯤 그런 생활을 반복하자 아무리 끈질기게 살아남은 잡초 같은 저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오빠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먼저 묻더라고요. 혹시 미나니? 왜 이제서야 연락을 했어? 한국에 오자마자 고아원에 갔더니 너는 이미 사회로 나갔다고 하고 너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시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엄마도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는데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준 사람이 저를 찾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오빠는 당황했고 지금 어디냐고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와 약속을 잡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니 오빠와 아저씨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라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토닥여 주시더니 어찌 살아왔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으면서 택배 알바까지 하고 있다고? 제가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서요. 그런데 택배 회사는 돈도 많이 주거든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일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2년까지 휴학할 수 있다고 하길래 내년까지만 더 고생해 보려고요. 등록금을 모아놔야 그래도 졸업까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해서 우리 아들과 같은 학교에 입학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니? 그럼 이렇게 하자. 등록금을 내가 내줄 테니 다음 학기에는 학교에 다니는 걸로 하자. 저는 정말 새가 되어 날아갈 수 있을 것만큼 기뻤습니다.
아저씨는 아무 조건 없이 제 대학 등록금을 내주시기로 했고, 나중에서야 그게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당연히 잘해서 주는 거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모아둔 돈은 학교 근처에 월세를 얻어서 살았으면 한다고 하셨지만 학교 근처에 집값이 꽤 비싸서 그럴 순 없겠더라고요. 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대학에 등록을 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준다는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여러 번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았으니 이번 등록금은 안 주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저씨께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로 쓰라며 거절하셨어요. 넓은 마음에 또 한 번 감동을 받게 되었죠. 학교를 다니면서 과외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아서 과외를 하고 장학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대학생활 틈틈이 일일 아르바이트를 뛰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시간을 쪼개어 쓰면서 바쁘게 살았고 등록금을 지원받은 이후로는 단 한 번의 휴학도 없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건 고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께서 제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네 회사로 취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어요. 솔직히 제 성적에 더 좋은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긴 했지만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대단한 영재가 입사하게 되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신입사원의 명함을 달고 첫 직장에 받은 월급이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통장에 떡하니 월급이라고 찍힌 금액을 보니 감동이 물밀듯 흘러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고아원 동생들에게 간식과 옷을 조금 사서 보냈고 남은 돈으로는 아저씨와 오빠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오빠는 그 선물을 받고 자기도 취업 선물로 준비한 게 있다면서 제게 질 좋은 코트를 한 벌 선물해 주었어요. 저는 그 옷을 평생 보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올이 나갈까, 보풀이 생길까,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못하고 옷장에 고이 모셔놨죠. 저는 입사 2년 만에 고시원을 탈출해 원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니 봉사활동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런 저를 아저씨는 참 예쁘게 봐주셨고 오빠와의 사이도 돈독해졌습니다.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기에 오빠의 말 한마디에 설레고 가슴이 아릴 때도 있었지만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오빠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저도 같은 마음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집안 차이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숨긴다고 숨겨왔는데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도 저희가 사귄다는 걸 알게 되었고 평생 함께할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고개를 끄덕이니 그럼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까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터라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면 오빠네 집은 번듯한 사업가의 집안이었고 저는 고아원에서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은근히 기대되는 마음과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공존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그 연락은 바로 오빠네 어머님이셨습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각설하고 나는 이 결혼 찬성하지 않아요. 이유는 잘 알고 있겠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줄 몰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절대로 부족함 없이 공부시켰고 유학까지 갔다 온 아이야. 그런데 고작 만난다는 기집애가 고아원에서 자란 출신도 모르는 여자라니 가당키나 해?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도 참 생각이 없지.
사업한다는 양반이 대단한 며느리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집안 남자들이 마음을 굽힐 것 같지 않으니 그쪽이 먼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저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제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자 어머님께서는 이를 악물고 제 뺨을 치셨어요. 카페에 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제 몸은 자연스레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순간 수치심과 억울함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란 게 제가 원해서 된 일도 아니잖아요. 콩부머리는 꽤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련스럽게 구는 건가? 우리 아들 잡아서 한몫 건져보려고? 내가 돈이라도 줘야 떨어져 나갈 거야?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돈도 필요 없다는 게 그렇게 대학 등록금까지 아득바득 챙겨갔니? 내가 불쌍한 애라고 도와준다길래 허락한 건데 며느리 자리까지 넘보는 건 선 넘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물론 오빠에 대한 저의 사랑은 순수한 거였지만 어머님께서 보시기엔 순수하지만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그런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고도 없이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만났다면서 왜 말도 안 하고 그런 자리에 나갔어? 오빠의 반응을 보니 이미 어머니께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오빠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내가 뒤집어 엎고 나왔어. 2번 다신 너한테 함부로 못하실 거야. 미안해.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제가 뺨을 맞았다는 것까지 알았는지 오빠는 제 얼굴을 문질러주며 꼭 결혼하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반발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부턴 일사천리였어요. 오빠는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준비를 강행했고 시아버지가 될 아저씨도 제 편에 서주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 제대로 된 가족도 없이 자랐는데 결혼만 하면 온전한 제 가족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는 대화 한 번 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장에서 손을 잡아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혼주석이 텅 비어 있었지만 남편이 제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마련한 신혼집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악재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병명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간 의식을 찾지 못하셔서 제가 옆에서 꾸준히 병간호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계속 불편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고 하늘의 별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혼이 쏙 빠지게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택배 일이나 하며 고되게 살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너무 슬펐어요. 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결국 가족으로까지 받아주셨는데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한순간의 병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제 마음을 얼마나 슬펐겠어요. 장례를 마치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와 남편은 신혼집을 처분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그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게 너무 외롭고 쓸쓸하실 것 같아서 남편과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해하셨던 시어머니께서도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갑자기 회장직이 공석이 되어버린 탓이었죠. 남편은 아직 일을 배우고 있는 단계였고
저 또한 말단 직원이었기에 회장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독촉을 하지 앉을 준비가 된 사람은 없지. 결국 이 사회에서 시어머니를 그 공석에 앉히자는 의견이 나왔고 시어머니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을 잘 모르시던 어머니께서도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대신 권력은 생기셨죠. 시어머니의 도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사가 되었거든요. 남편은 그때부터 경영직 자리를 맡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채찍질도 따라왔고요. 남편은 지쳐가고 그런 남편을 보는 저 또한 지쳐갔습니다. 권력의 재미를 맛본 시어머니께서만 신이 나셨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슬슬 집안 살림에도 참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서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일만 하느라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는다며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에, 이불 빨래는 언제 하고 안 한 거니? 2주 전에 했어요, 어머님. 2주나 됐단 말이야? 이번 주말에는 이불이랑 커튼도 좀 빨아라. 커튼은 이번 환절기 때 이미 빨았는데. 너 집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러니? 이런 식으로 살림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저는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느라 바쁘고 주말에는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전혀 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 일했던 경력은 무시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굳은 일이라고 해도 전부 해봤던 터라 척척 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밥상을 가지고 참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풀떼기만 있어서 뭘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하겠니? 어머님이 시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쳐본 건데. 시래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삼시세끼 시래기만 먹니? 바깥일 한다고 유세라도 떠는 거야 지금? 시어머니께서 주구장창 일을 관두고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라고 요구하셨고 결국 몇 년을 다닌 직장을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더욱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 너 걸레질 언제 했어? TV장에 먼지 앉은 것 좀 봐라.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이런 거 하나 똑부러지게 못하니? 저는 매일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쓸고 닦고를 반복해야 했어요. 온 집안에서 광이 날 정도로 닦아대니 나중에는 주방 가전 위에 기름때가 앉았다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기름때를 지우고 먼지를 닦아내며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몇 주째 반복이 되니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제가 고생하는 걸 아는 남편이 하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지금 뭐어쩌라는 거야?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온 남편을 이런 식으로 부려먹어? 내내 집에서 쉬는 주제에? 도끼 눈을 뜨고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께 저는 대꾸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너무나도 지친 것이 보였고 저까지 나서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입을 꾹 말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께서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저를 더욱 구박했습니다.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건 늘상 있는 일이 되었고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런 꼴을 보자니 체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옷 다림질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얼굴에 빨랫감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분명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블라우스 다려놓으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야 원. 저에게 회사에 일이 있으니 얼른 차려입고 나오라는 남편의 말에 아껴두었던 남편이 선물해준 코트를 입고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진절머리 난다는 듯 제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적 디자인의 코트니? 이래서 고아티는 못 버는 거라던데 정말 쪽팔려서 어디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겠다. 내가 돈을 안 주니?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 명품까지는 못 사 입더라도 적어도 브랜드 옷은 입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코트
그이가 사준 거라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와봤어야 알지. 내가 정말 쪽팔려서 너를 며느리라고 소개시켜줄 수 있겠니? 너는 나뿐만 아니라 네 남편, 돌아가신 시아버지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저의 편을 들어주길 원했지만 남편은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본인 생활도 너무 벅찬 와중에 이러한 사소한 싸움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결국 남편은 저를 외면했고 돌려져 버린 고개에 저는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해도 늘 저에게 네가 참아, 네가 참아 하는 말만 반복했고요. 저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고아원에서 지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쓸데없는 트집이 반복될수록 남편은 저에게서 점점 멀어졌어요. 회사에서도 시달리는데 집에서까지 시달리고 싶지 않으니 외면하게 되는 거였겠죠.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속상했고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남편의 출장이 잡혀 저는 집에서 남편의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집에 얼굴만 쓱 비추고 출장을 떠나야 한다는 말에 서운하기보단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야 할 3박 4일이 더욱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는 소리만 지르고 욕은 안 하셨는데 남편이 없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섭기까지 했어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을 감추고 남편의 출장기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내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다. 아직 너희들 나이가 많지도 않고 아이도 없으니까 말이야. 아이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매정하다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회사는 안정기에 접어들기 직전이야. 그렇게 회장님 떠나시고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알고 있지? 네, 그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정말 많이 힘들어했죠. 우리는 단단한 사돈이 필요해. 너처럼 몸뚱아리 하나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뒤를 받쳐줄 든든한 처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 이쯤에서 결혼놀이는 집어치우고 이혼했으면 한다. 이혼이라고요? 절대 안 돼요, 어머님. 저 그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우리 아들 출장 간 사이에 이야기한 거야.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여기에 도장 찍고 나가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어머님. 너 고생한 거야 내가 모르겠니? 일일이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제풀에 지치기를 바랬는데 너는 도통 떠날 생각이 없고 그러니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너는 우리 집안에 도움을 줄 친정이 없잖니. 나는 그런 단단한 사돈이 필요하고 너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집안과 우리 회사를 생각해보렴. 너의 이기심에 모두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혼하면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인기 많았다.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어도 좋다고 할 여자들 많아. 어머님, 위자료로 3억 줄게. 너만 아니면 집안 빵빵한 며느리가 들어왔을 거다. 우리 아들 지금 회사에 제대로 자리 잡고 문제없이 운영해왔을 거야. 저는 결국 제 욕심에 남편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도장을 찍은 저를 보고 바로 계좌로 3억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뒀던 것처럼 이혼은 쉽사리 이루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날까지 몇 가지 없는 짐을 쌌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캐리어 2개를 끌고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남편이 개통해 주었던 휴대폰도 없애버리고 서울에 있다가는 마주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무작정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어느 동네인지도 모를 곳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작은 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고 부엌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당히 불편한 주택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외롭고 적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던 터라 속이 미식거리고 몸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토하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생리가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읍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5주입니다. 아직 안정기는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12주에 간단한 검사들 하러 내원하시면 됩니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시댁에 알려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짐밖에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이만 빼앗길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혼했으니까 제 호적에 두고 혼자 잘 키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까지 빼앗기면 저는 정말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가족을 버리니 제 핏줄이 닿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을 이어갈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렇게 만삭의 몸이 될 때까지 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홀로 산부인과에서 진통을 겪고 꼬박 이틀 만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탯줄을 자를 아이의 아버지가 없다는 게 참으로 슬펐어요.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겁이 났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3억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저는 그 돈을 아껴 쓰며 버텼습니다. 시골집이라고 해봐야 전세 7천만 원 정도였던 터라 3억 중 남은 돈이 꽤 되었지만 아이에게 드는 돈이 무시 못할 정도더라고요. 더 이상 돈만 까먹고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에 소일거리를 찾아서 농사도 도와드리고 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1억 7천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시골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서울에서 장사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은 돈을 모조리 투자해서 서울의 식당 자리를 찾아 개업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진 살림에는 도가 텄던지라 식당 운영이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딸린 골방에서 아이와 먹고 자고 하면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정말 딱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일하고 좋은 재료를 골라 어떻게든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죠. 그러니 점점 동네에서 동네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TV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했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잘 되기 시작하니 직원들을 4명이나 더 뽑아야 할 정도로 성화를 이뤘습니다. 가게도 옆 건물에 아주 큰 부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부지를 옮기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힘든 거 하나 느낄 시간 없이 바빴어요. 대신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는 게 조금 미안했죠. 돈은 점점 쌓여가고 가게는 점점 번창하고 저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빌라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 골방에서만 살아오다가 방이 3개나 있는 빌라 전세를 얻으니 아이도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버는 재미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었는데 문득 제 어릴 때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바빠서 잠시 까먹고 지냈던 고아원의 생활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온 만큼 저도 남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와 고아원 동생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고 싶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비록 아빠 없이 자라고 있지만 절대 부족함 느끼지 않게 제가 2배, 3배 채우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마다 고아원과 노숙자 센터, 미혼모 센터를 돌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무료급식 봉사를 했어요.
고아원에 가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떡볶이를 만들어서 봉사를 했고, 미혼모 센터에서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도 봉사를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듯 했어요. 틈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무리가 가질 않을 만큼의 기부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아이도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고작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였지만 저와 봉사를 다니며 남을 위하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죠. 저 아이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울역에 무료 급식소 봉사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줄을 서 있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서 주고 있었는데 제 앞에 우뚝 서서 시래기 반찬을 더 달라고 말하는 할머니 노숙자의 목소리가 귀에 익더라고요. 고개를 빼꼼 내밀어 얼굴을 확인하니 충격적이게도 저를 내쫓으셨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를 보고는 벌벌 손을 떨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놀래서 여기서 뭐 하시냐 물어보니 입을 열지 못하시더라고요. 일단 줄이 밀려있던 터라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라고 말한 뒤 다른 봉사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는 어머님이 앉아 계신 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오든 말든 상관도 안 하시고 앉아서 밥을 허겁지겁 먹고 계시더라고요. 손톱에는 검은 때가 잔뜩 끼어 있고 언제 씻은 건지 가늠도 되지 않게 냄새까지 고약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니 그제서야 얼굴을 들어 제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천벌을 받은 게지. 천벌을 받은 게야. 그때부터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날 네가 짐 싸들고 나간 날 너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너를 찾더구나. 나는 이혼 서류를 보여주고 네가 이것만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했어. 처음에는 전혀 믿질 않더구나. 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애가 실성한 사람처럼 너를 찾기 시작하는데 네가 살았던 고아원에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고 돌아오기도 하고 너를 찾겠다고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더라. 근데 어디로 숨었는지 아주 꼭꼭 잘도 숨었대. 혹시라도 마주치면 마음이 바뀔까봐 시골에 집을 얻어 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래, 그랬겠지. 내가 오죽 모질게 굴었니. 그 뒤로 우리 아들은 술독에 빠져 살았단다. 매일 술만 먹고 회사 출근도 안 했지.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문제는 회사 어음이 터지면서였어. 경영이라고는 하나도 몰랐던 내가 권력만 쥐고 있으니 해결이 되었겠니? 아들은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놓았지. 나는 어음을 막으려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았지. 그런데도 결국 수습이 안 돼서 회사는 넘어가게 되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단다. 그 와중에 아들은 간에 무리가 와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이가 아파요?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데 평생 약은 달고 살아야 한다더라. 그 약값은 감당이 안 되지. 돈은 없지. 결국 얻어놨던 전세까지 모두 처분해서 아들을 요양병원에 밀어넣고 나는 이런 신세가 되었어. 결국 나이 60대 후반에 노숙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이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뒤 봉사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간에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비록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어머님이지만 차마 잘됐다고 조롱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대로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묵은 때를 전부 벗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부자리를 깔아드렸어요.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우리 딸을 보고서는 어머니께서 까무러칠 듯 놀라셨습니다. 엄마, 누구셔? 인사드려야지. 할머니야. 아이고, 내가 너무 못됐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임신한 줄도 모르고 우리 손녀딸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머님께서는 제게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는 놀라서 할머니 왜 그러냐고 일어나라고 하고 저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죠.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당했던 조롱이며 고통이 고스란히 떠올랐던 터였습니다. 저는 용서는 쉽게 할 수 없겠다고 했지만서도 어머님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다음날 어머님과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입원해 있다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뒷모습이 너무나도 쓸쓸했지만 오랜 시간 사랑했던 그 오빠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저분이 민주 아빠야. 얼른 아빠 하고 달려가 봐. 아빠? 남편은 달려오는 딸아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보고 딸아이를 한번 보고 그렇게 몇 번을 번갈아 보더니 오열을 하더라고요. 차마 소중한 딸을 끌어안지도 못한 채 허리춤에 매달리는 딸의 머리만 쓰다듬으면서요. 나에게 딸이 있었다니 이 소중한 존재도 모르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게 당신이 힘들 때 나 힘들다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게 정말 아직까지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어. 오직 힘들었으면 그 여리고 착한 당신이 나를 떠났을까 싶어서 다 내 잘못 같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가까이 와달라고 손짓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슬쩍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니 아이도 울고 남편 시어머니 할 것 없이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한참을 울고 해진을 돌던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치료는 꾸준히 해야 하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산을 전부 처분했던 터라 오갈 곳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집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거였기에 통원 치료를 약속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음 날부터 저를 도와 식당에 출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고된 일이라며 말렸지만 일을 하시겠다며 빚을 갚겠다는 어머님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꾸준한 통원 치료와 본인의 의지로 지금까지 탈없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직 몸은 많이 약해져 있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딸아이와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돌고 돌았지만 결국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찢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길었던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한 결혼 생활을 마치고 제 3의 인생을 계획 중인 40대 이혼녀입니다. 제 3의 인생이라니 조금 의아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말 그대로 처녀의 삶을 거쳐 한 남자의 아내의 삶을 지나 풋풋한 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결혼을 하는 건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간의 삶을 청산하고 새의 삶을 꾸미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삶의 삶이 왔다는 건 당연히 제 2의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미래를 계획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실패했고 그 흔한 이혼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마저 과연 흔한 일이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대학 때 실수로 혼전 임신하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아이를 낳는 것보다 그 반대를 선택하는 게 더 무서웠던지라 남편과 영원의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과 친정에게 나란히 버림받았어요. 억지로 만들어진 상견례 자리에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대판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런 사고는 누가 봐도 남자 쪽 과실이 아닌가요?
대체 이 어린애를 무슨 말로 꼬드겼으면 이런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 딸은 착하게만 자라서 이런 실수 같은 거 할 엄두도 못 내는 애란 말입니다. 여자애가 피임을 제대로 했으면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 내 아들 발목 잡은 게 누군데 그쪽이 큰 소리세요? 제 아들 앞길은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장차 크게 될 아이를 그쪽 딸 때문에 망치게 된 거잖아요. 말씀 웃기게 하시네요. 누가 누구 발목을 잡아요? 내 딸내미 발목 잡은 게 그댁 아들인데 출산하면 여자 쪽이 손해가 훨씬 큰데 무슨 말씀이세요? 댁 아들은 싸지르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제 딸은 이미 몸 한 번 망가뜨린 채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보세요. 말 조심하세요. 어쩜 그리 말씀을 교양 없게 하세요? 아, 이제 보니까 딱 알겠네요. 이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댁딸이 발랑 까진 거지요.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결국 몸싸움까지 나고 남의 장사 시끄럽게 만든 죄로 경찰이 출동했던 거죠. 심지어 저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이대로 저희를 떼어놓으려고 선언하는 양가 부모님한테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절대 양가 어른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이 또 저희를 아쉬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혼할 거 아니면 얼굴 비출 생각하지 말라고 단단히 으름장을 놓는 거 있죠. 어른들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 둘을 모른 채 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다보지도 않을 만큼 내버려 두었어요. 시댁도 친정도 저희의 미래를 반기지 않는지라 결혼식은 당연히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죠. 또 어른들에게 도움받는 것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신혼집도 어렵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가 주변에 원룸을 구해서 결혼 같지도 않은 살림을 하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굴하지 않고 서로만을 위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걸 느꼈고 그 힘은 어려운 처지에 굴하지 않도록 위대한 에너지를 주었죠.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 졸업하자마자 전공 분야를 포기하고 노동일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임산부의 몸으로 뭘 할 수가 없어서 남편 혼자 일하는데 내조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1년 내내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굳은 일 마다하며 열심히 살림 미천을 모았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바로 잠들지 않고 번듯한 직장을 갖기 위해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잠들곤 했어요. 오늘 하루는 공부 쉬지 그래. 그렇게 몸 혹사시키다가 큰일 날까봐 무서워. 자기 없으면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혼자 지내겠어. 걱정도 많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체력 하나는 1등이잖아. 그리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야 취업에 유리하단 말이야. 내 몸 내가 잘 챙길 테니까 당신은 아이 걱정만 해. 참, 이번에 산부인과 방문해야 되지? 내가 이번 주에 시간 한번 낼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런 곳은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제가 봐도 남편은 저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극진한 보필 아래서 저는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의 제안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까지 하고 집으로 귀가했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귀가할 때도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고 싶어 했으나 면접 보러 가야 돼서 저 혼자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 귀가하는 길이 혼자가 아니라서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더라고요. 제 품 안에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 있죠? 한 번도 겪지 못한 두근거림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얼른 아이를 남편 품에 안겨주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퇴근하고서 집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부부를 2배로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저기요, 나 합격했어.
신입 중에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고지 받았어. 나더러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해달래. 우리 이제 먹고 살 걱정은 끝났어. 이대로 승진만 하면 가난 벗어나는 건 한순간이야. 그렇게 노력하더니 남편이 원하는 회사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 있죠?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온 것도 기쁜데 남편까지 취업 성공이라니. 경사가 더해져서 저와 남편 그리고 아기까지 다 함께 방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저보고 아기 조심하라고 시겁하는 바람에 엄청 까르르 웃어댔죠. 비록 양가 부모님께 매정한 대우를 받으며 버려졌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순탄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루하루 나날이 자랐는데요. 어쩜 그렇게 쑥쑥 커가는지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아이를 보면서 더 힘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어깨는 갈수록 축 늘어져 갔고 집에 오면 대화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침대에 쓰러졌어요. 노동과 공부를 병행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힘들어하진 않았는데 역시 직장 일이 많이 힘들구나 싶어 걱정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내조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기야, 양말은 벗고 자야지. 안 씻을 거야? 피곤하면 발만이라도 씻고 자. 애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 안 씻으면 어떡해. 최대한 신경 거슬리지 않게 물었으나 남편은 벌써 잠들었는지 대답이 없었어요. 고름거리는 숨소리가 난 후에야 남편이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걸 눈치챘죠. 결국 저는 남편 옷을 편하게 벗겨주고 양말도 벗긴 뒤 물수건을 만들어와 남편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도 아이만 조금 더 컸다면 같이 일을 해서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이가 남달리 쑥쑥 크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만 고생해야 되는 게 늘 미안했어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하는 일을 길게 이어할 수 있으려나. 중간에 그만두고 이직하겠다고 하면 어쩌지? 염려되기도 했는데요.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직은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더더욱 남편 심기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한날 집에 와서 하는 말에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함께 창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사업 계획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신이 나서 흥분한 채 얘기를 해주는데 누가 보면 복권이라도 당첨된 줄 알았죠. 자기야, 그런 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형편에 무슨 사업이야. 아직 애가 유치원도 안 갔는데 사업하다 밥줄 끊기면 애는 어떻게 키워. 자기가 바깥일을 잘 몰라서 그래. 돈이 없으니까 돈벼락 터트리려고 하는 게 사업이지. 요즘 대출 없이 사업 시작하는 사람 없어. 우리 형편만 할 때 다 사업 기반 쌓는다고. 당시 제가 사업이란 걸 잘 몰랐던 거 맞아요. 제 주변에 친구들도 월급쟁이만 있었지 사업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뭘 잘 모르니까 대꾸를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연이어 하는 말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대출은 친구가 받는다고 해서 내가 매달 친구한테 돈을 붙여줘야 돼. 그럼 우리 생활비를 조금 아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생활비를 줄여야 할 정도야?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대출금으로 얼마나 보내줘야 되는데? 150만 원. 몇 달만 빠삭하게 살면 금방 돈방 속에 앉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이 월세방 빨리 탈출해야지. 자기 말대로 애는 쑥쑥 크는데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지내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 월급이 300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을 친구한테 줘야 된다니요. 그럼 150만 원으로 저희 세 식구가 생활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집 생활비랑 관리비 월세까지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걱정 마. 안 망해. 친구도 사업하는 형님 조언 얻고 시작하는 거라서 이 계통에서 실패하기 쉽지 않다더라고.
나 믿지? 나 정말 자기랑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 그동안 직장 일하면서 다 죽어가던 남편이 다시 활기친 얼굴로 의욕을 보이는데 제가 차마 더는 말릴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그동안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할 정도로 집에 오면 기절하기 바빴거든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대충 제가 차려주는 밥만 먹고 정신없이 출근 나가기만 했고요. 그런데 친구랑 사업한다고 밝히고 나서부터는 저와 아이한테도 다시 예전만큼의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생긴 사람한테 감히 그 끈기를 망쳐가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제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남편은 며칠 후 하던 일을 그만뒀다면서 친구와 사업체를 차렸고 그 사업을 이유로 술자리도 많아져 야근도 많아져 심지어 외박을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한 번은 일이 그렇게 바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 말로는 시작 단계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다시 바빠지니 남편은 또 아이를 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내내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언급을 하면 그때서야 아이가 그만큼 컸다는 걸 알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때가 아이가 기어다닐 때였는데 그런 아이가 유치원 입학을 앞둘 때까지도 남편은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고 저희 식구는 계속 150만 원의 돈으로 생계를 꾸렸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요. 안 들어오는 날만 갈수록 많아졌죠. 한 번은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다는 말을 했을 때 아이가 경기를 일으켜서 급히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이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몇 번을 해도 안 받는 겁니다. 결국 그 무서운 순간을 저 혼자 다 해결하고 나서야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고 겁났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남편한테 원망 섞인 화를 표출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지금 지웅이 병원에 있다고. 뭐가 얼마나 바쁘길래 내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지웅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병원이라니 애가 어디가 안 좋길래. 아니다. 내가 지금 그리 갈 테니까 병원 주소 불러봐. 남편은 그제서야 병원에 찾아왔는데 경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주니 긴장했던 몸에 축 힘을 빼면서 느닷없는 대답을 하더군요. 난 또 뭐라고. 애들이면 대부분 다 겪는 일이잖아.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바쁜데 전화라고 난리야. 넌 엄마라는 사람이 육아에 대해서 그런 정보도 공부 안 했어? 뭐? 애가 눈이 뒤집어지고 몸이 빳빳하게 굳는 게 그게 별일 아니라고? 나 정말 우리 애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라는지 알아? 당신은 그 정도로밖에 말 못해. 당신도 지웅이 부모잖아. 의사 선생님이 늦게 대처하면 큰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 아이 걱정은 저만 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말대로 정말 제가 엄마 자격이 없나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발에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걸 보는데 기분이 너무 울적하고 슬펐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 탓이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바쁜데 저는 육아한다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이한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책임을 나누려 했나 봐요. 그렇잖아도 혼자 자책하고 있던 찰나에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어 더 크게 화를 내버린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제 탓이 맞다고 확실하게 말해주니 제가 자책을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TV나 비디오를 통해 공부해 나갔어요. 아이를 업고 외출을 하여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기도 했죠. 덕분에 저는 아이를 좀 더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를 일으킨 건 우리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가게 될 무렵 남편이 일을 늦게 끝내고 와서 새벽에 하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다짜고짜 저를 앉혀두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이혼을 할 만큼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 얼굴 못 보는 날이 많기도 했으나 남편이 집에 온 날 다툰 적도 그다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뇨.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이혼? 내가 당신한테 뭐 크게 잘못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가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 그런데 이혼이라니 대체 왜? 진정하고 진짜 이혼이 아니라 가짜로 이혼하는 척을 하자는 거야. 사업하는 유부남들이 종종 이렇게 해. 하는 사업이 좀 힘들어지면 쓰는 방법이거든. 도대체 얼마나 큰일이길래. 아무리 일이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법이 어딨어. 정말 사업이 그런 거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풀리고 있어서 그래. 아무래도 정책인 것 같아. 지금 집에서 나가는 세금이라도 줄여야 할 판이라서 급해. 사업 해결되면 다시 재결합하면 되니까 당분간만 이혼하자. 가짜 이혼이라니. 도무지 제 상식선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길래 순간 남편이 의심스럽게까지 하는 겁니다. 밖에서 무슨 딴짓하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안 그래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저까지 피곤하게 하지 말라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 집이랑 저희 집이 나란히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정이라고 애타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놀라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말 별일 없는 거지?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어디 집 구할 데도 없어. 근데 진짜 위장 이혼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 식구한테 문제되는 일은 없는 거 맞지? 당연하지. 오로지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선택이야.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랑 우리 지웅이는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라고. 근데 이거 들키면 우리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당분간 별거해야 될 것 같아. 별거? 나더러 지웅이랑 둘만 이 집에 있으라고? 그건 좀 무서운데. 들켜서 안 되는 거면 그냥 몰래 조심히 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활비 붙여줄 테니까 몇 달만 견뎌줘. 이왕 일 저지른 거 철저히 해야지. 허술하면 나중에 어디 하나 빈틈이 생겨버린다고. 당신이랑 지훈이한테 경제적인 피해는 없을 거야. 걱정 마. 남편의 설명이 정말 청산유수라서 저는 더 이상 별 말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말도 안 되는 위장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별거도 같이 말이죠. 얼떨결에 혼자가 된 저는 남편 없는 빈집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돈은 생활비는 100만 원이 다였는데요. 월세를 따로 주지를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전혀 받지를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월세 50을 생활비에서 빼고 아이 유치원비도 따로 빼서 생활비는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에게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너무 제 생각만 하면서 그저 돈이 아끼고 아끼는 방법만 강구했던 거지요.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해서 돈을 보태기 위해 부업을 알아봤고 대학 때 동아리에서 배운 캐리커처를 연습해 개인 SNS에서 파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100만 원까지는 벌지 못했으나 40에서 50만 원 정도는 벌었는데 그게 큰 보탬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아이의 옷을 사입히고 먹이는데 양질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남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차차 극복해 나갔습니다. 다만 남편과 연락만 잘 되어도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을 놓을 텐데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게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별거를 하더라도 남편이 2주에 한 번씩은 몰래 와서 얼굴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은 달월이 지나도록 안 오더라고요. 심지어 생활비도 안 붙여줬어요. 그나마 아끼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다행인 형편이었습니다. 블로그에 팔고 있는 작품을 어느새 100만 원 언저리 정도로 벌고 있을 때였거든요. 대체 남편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연락이 안 되고 남편 동업자라는 사람도 제가 몰라서 어찌 알아볼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마냥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그렇게 별다른 수를 못 쓰고 막연히 남편만 기다리며 지내고 있을 때에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다름 아닌 남편이 함께 동업을 한다던 동네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으면 재수 씨한테 죄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사실은 저랑 태수 사업한 적 없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제가 태수 있는 주소를 드릴 테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이날 들은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한참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업을 한 적이 없다뇨. 제 남편은 사업한다고 직장 일을 그만둔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동업자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아는 형님은 끝까지 송구스런 말투로 사과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문자 하나가 도착하더군요. 제가 전혀 모르는 주소지였습니다. 이분 말이 다 사실이라면 남편이 여태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일까요? 영 가늠도 안 되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있다는 이 주소로 찾아가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야밤에 아이까지 데리고서 밖을 나섰죠. 이 주소대로 택시 기사님에게 말해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사람 사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초인종을 누를 때만 해도 이곳이 그저 오피스 사무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나 문을 열어준 남편과 남편이 안고 있는 웬 남자아이를 보곤 제 신뢰가 한순간에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남편과 그 아이를 번갈아 보기만 했어요. 남편도 저를 보고 상당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누가 알려줬어? 이 먼 길을 지웅이까지 데리고 온 거야? 찬우야, 잠깐만 엄마한테 가 있어. 남편이 찬우라고 부르며 내려놓은 아이는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거나 1살 정도 어려 보였어요. 그렇다는 말은 남편이 제가 임신 중일 때 이미 바람이 났다는 거잖아요. 도무지 정리가 안 되는 수많은 상황이 쓰나미처럼 들이닥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었어요. 너무 충격이라 상황을 아예 모르고 싶을 정도였죠. 그러나 저는 이미 남편이 저지른 짓을 알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저와 제 아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눈치채버리고 말았네요. 한 가지 딱 명확한 사실이 있잖아요.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당신 사업한다고 거짓말하고 두 집 살림하고 있었어? 나보고 가짜 이혼하자고 설득하더니 위장이 아니라 진짜 이혼을 요구했던 거였어? 날 속인 거야? 우리 지웅이까지 속이면서 밖에서 이딴 짓 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대답을 미루고 잠시 저를 밀어내며 밖으로 나와서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는 그 앞에서 이웃집 다 들릴 만큼 시끄럽게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 이혼한 거 맞아. 그래서 뭐? 너도 동의하고 도장 찍었잖아.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애까지 끌고 찾아와?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누가 알려줬어? 당신이 나 어르고 달래서 위장 이혼으로 유도한 게 합의 이혼이라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사기고 협박이야. 아, 그렇다는 증거 있어? 우리 이혼 과정에 사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냐고. 이쯤 되면 알아서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냐? 미련하게 몇 년 동안 생활비 받아가면서 나를 기다린 네가 바보인 거야. 너도 네 아들도 그냥 버림받은 거라고. 설마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생활비 받으려고 모른 척했던 건 아니지? 소름 끼치는 남편의 이면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실내에서 마찰 소리가 강하게 울렸는데요. 소음을 신경 쓸 새도 없었고 아이가 보고 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한 대로 모자라 한 대 더 때리고 또 때렸더니 남편이 제게 욕을 하면서 강하게 밀쳐버리더라고요. 건장한 남자가 미는 힘에 사정없이 바닥으로 벌러덩 넘어진 저를 제 아들이 다가와 안기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인 줄 알았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나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네가 시댁에서 왜 버림받았는 줄 알아?
없는 집 자식이라 그런 거야. 지금 내 와이프는 나랑 같은 회사의 팀장이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주 어화동동 하더라고. 너와는 차원이 다른 여자야. 들어보니 남편은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었어요. 다 상간녀의 입김이었죠. 제게 들어가는 생활비가 아까워서 그마저도 끊게 만든 거더군요. 상간녀는 이미 제 남편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같은 짓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배신감에 또 배신감이 차올랐지만 당장 제가 남편에게 손찌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저는 아들을 안고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매정하게 집으로 들어가서는 다신 나오지 않았고요. 남편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제 울음소리를 듣고 주변에 마음 좋은 이웃분들이 슬쩍 나와 보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으니 걱정해주면서 경찰을 불러줄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그 고마운 손길들을 사양하고 저는 마음을 추슬러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멍하기만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조금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막막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만 그려왔고 제 인생 계획에서 남편이 없었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이 큰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결은 될까? 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한참 생각으로 멍해 있던 차에 제 기운을 차리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지용이가 엄마 하면서 품에 잡고 파고들어 나름 정신을 차린 거였죠. 제 삶은 대부분 지용이를 위한 삶이었는데 비록 남편이 없다지만 지용이를 생각해서라도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저 혼자였다면 아마 이렇게 금방 마음을 다잡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나니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불륜 가정을 뒤집어버리고 싶은 도끼가 생기더군요. 우선은 남편과의 지난 날을 자꾸만 상기시켜주는 이 집에 있는 게 싫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집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입는 입장이라 여자인 제가 혼자서 어줍잖은 복수를 하는 건 저한테 불리하기만 할 것 같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득 떠오른 사실이 하나 있더군요. 친정 쪽에 외삼촌 딸이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패스한 법조인이라는 것 말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안에서 한바탕 축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친정의 버림을 받았었기 때문에 연락 한 통 해본 적 없었거든요. 오로지 아들 하나만 위하고자 생각하며 이번 일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그놈 어떻게 떼어내야 되나 내내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 그놈 딱 봐도 관상이 바람필 상이더라. 그 벌레 같은 놈 잘 떼었다. 아이고 속 시원해라. 바로 고소해버리면 돼 딸. 다른 건 걱정하지 마. 엄마 미안해. 이렇게 사는 꼴 보여주려고 그동안 연락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어. 엄마 아빠 말이 맞았어. 그리고 나한테 5살 아들이 하나 있거든. 아들은 아직 아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다 내 탓이지 뭐.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다 그 막대 먹은 집안의 아들놈 때문이지. 아이고, 나한테 손주가 있었구나. 애 얼른 데리고 와라. 그쪽 집안에 내 새끼 내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당연히 화낼 줄 알았던 친정 부모는 저의 이혼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제가 이미 결혼을 해버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고 이혼녀 꼬리표를 달게 되더라도 이혼을 바라셨던 거죠. 이래서 어른이 하는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그냥 전해지는 속담이 아니었네요. 남편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시댁이 저를 뭣도 없는 거지로 본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 친정도 사위를 능력 없는 빈털터리에 카사노바로 봤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남편이 의기양양했다고 생각하니 우습더군요. 보나마나 남편과 상간녀 또한 제 꼴이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 바람핀 놈은 두 번, 세 번 같은 일로 같은 결과를 낳을 테니까요. 친정 부모님의 부름에 저는 마음 놓고 아들과 함께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날 제 아들을 처음 만났는데요. 엄마랑 아빠가 손주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지용이를 얼마나 예뻐하던지 남편은 하나도 안 닮고 저를 쏙 빼닮았다며 더 좋아했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친정 부모님이 외삼촌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간 내어 외삼촌 집을 찾아갔고 저녁 한 끼를 같이 먹으며 제 사정을 모두 설명했죠. 아무리 식구라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당연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해 놨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외삼촌 딸이 상대 로펌 기업의 부서 팀장으로 있는 사람과 결혼한 사이라고 하네요. 비용은 당연히 받을 생각 없다면서 더 유능한 변호사인 자기 남편을 소개해 줄 테니 위자료를 있는 대로 뽕 뽑아 먹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 말씀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힘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최고 변호사를 등에 업게 된 거죠. 사촌의 남편은 역시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라 그런지 일 처리 능률이 남달랐습니다. 위장 이혼이었다는 정황은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고 시댁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한 책임은 거액의 벌금으로 판결 내릴 수 있으며 남편의 두 집 살림 부정행위가 특히 위자료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네요. 아마 이걸 밝히는 과정에서 잘만 파고든다면 위장 이혼 사실을 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판례가 3년 전에 위자료 1억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저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죠. 심지어 지금은 그 사이에 법이 보다 더 냉철하게 개정되어 더한 위자료를 뜯어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 지용이에 대한 미래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죠. 덕분에 저는 1억에 가까운 위자료를 받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와서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한 거라 빈틈이 없었기에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던 남편에겐 당연히 갑작스런 상황이었을 수 있겠죠. 그 일로 상간녀와도 크게 다투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하던 도중 옆에 상간녀가 함께 있었는지 저를 내버려 두고 둘이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가 생활비 끊으라는 말만 안 했어도 얘가 소송하는 일은 없었어. 그러게 내가 돈 부분은 시간 두고 차차 해결하자고 했지. 네가 서두르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당신도 그 여자한테 들어가는 돈 아까워했잖아. 이제 와서 소송당하니까 왜 딴 말해? 지금 그게 아들 듣는 앞에서 할 소리야? 그래서 나랑 살림 차린 거 후회하는 거냐고. 네가 행동 거지를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러겠냐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 거나 다름없어. 당장 처가 식구들한테 돈 달라 그래. 내 돈 빠져나간 거 네가 다 해결하라고. 그날 둘이 한참이나 언성 높이면서 싸우더라고요. 중간에 아이가 우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남편이 그 아이한테도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찬호 입 좀 막아봐. 우는 꼴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나가던가. 정신없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목청이 큰 거야? 당신 미쳤어? 당신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왜 우리 찬우한테 애먼 욕을 하냐고.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오, 그래. 내가 나갈게. 집구석 한번 잘 돌아간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랑도 끝인 줄 알아. 네가 어디 나 없이 혼자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회사에 다 소문낼 거야. 내 가정 망친 불륜녀라고. 둘은 거액이 나가는 바람에 서로 굉장히 예민해진 듯 했습니다. 원래부터 시댁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외동 남편 하나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이 돈 많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했고 그 조건에 상간녀가 부합했다는데
결국 그 상간녀랑 저렇게 되는 바람에 그나마 있는 돈까지 털려버린 꼴이 된 거죠. 시댁은 억대의 재산이 통장에 찍힌 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정에서 제게 큰 위자료를 주는 바람에 빚까지 지게 된 겁니다. 한 번은 결혼 생활 내내 전화라곤 온 적이 없던 시댁에서 이혼하고 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 받으려다가 너무 끈질기게 연락이 와서 한 번 받았더니 아쉬운 소리를 하대요. 지웅애미야, 우리가 결혼 반대했을 때 상처 많이 받았지? 이 늙은 사람들이 뭘 알고 그랬겠니? 지난 날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보니까 너만한 며느리가 없더라고. 재원이가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데려와서는 집안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다. 그만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죄송한데요. 이미 저랑 재원 씨 관계는 종결났어요.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이제야 용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자도 여자지만 재원 씨가 그 집을 빈털터리로 만든 거예요. 남 탓 좀 그만하시고 남으로부터 형편 피하려는 생각도 제발 좀 작작하세요. 네가 화났다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다 잘못했어. 우리 재원이랑 다시 재결합만 해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마. 내가 너 말고 무슨 며느리를 드리겠니? 이봐요. 저랑 상견례 이후로 얼굴 본 적도 없지 않아요? 언제 봤다고 자꾸 며느리래요? 그리고 흙탕물인 줄 알면서 그걸 한 번 더 밟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답니까? 제 번호 재현 씨가 알려준 것 같은데 재현 씨가 대신 저 붙잡아 달라고 했나 보죠?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아줌마 아들 최악이니까 다신 엮이는 일 없게 해달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기 전 시모가 자기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쳤는데 옆에서 전 남편이 시모를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말고 나랑 얘기 좀 해. 한 번만 만나주라. 아니,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할게. 당신만 돌아와 준다고 약속하면 그 여자 내가 당장 처리할 수 있어. 예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절절매는 마음으로 부탁한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와닿았는데 역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이젠 그저 가식으로만 보이더라고요. 시댁에서 어떻게든 저를 꼬드겨서 그 빚을 청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습니까? 철저히 무시해 주었네요. 그리고는 한동안 그쪽에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좀 잠잠해진 기회를 빌어 제게 최고 은인이자 식구인 로펌 팀장님께 그러니까 제 외사촌과 외사촌 남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러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제게 같은 팀장 직급의 지인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분도 돌싱인데 아이가 없는 착실한 남자라고 합니다. 부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했어요. 당장 남자를 만날 생각은 없지만 저를 도와준 두 분께 감사하여 우선 만남의 자리에 응답을 했는데요. 남자분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특히 우리 지웅이를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아이를 되게 잘 돌보시네요. 아이 기른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능숙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지웅이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렇게 초면에 남의 무릎에 앉아있는 건 처음 봐요. 그런가요? 제가 아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지. 미순 씨랑 정말 똑 닮았어요. 아이랑 언제 한번 놀이공간에 놀러 가고 싶은데 될까요? 당연히 미순 씨랑 같이요. 이성 간의 만남에 전혀 기대가 없었던 저는 남성분의 따뜻한 배려와 씀씀이를 보고 일단은 이런 가벼운 관계로 더 만나볼 예정이었어요. 참, 제가 온라인에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100만 원 내외로만 수익이 났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요즘 입소문을 타서 제법 돈이 되는 거 있죠? 그 돈은 오로지 자유적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워낙 위자료가 많아서 삶은 이미 풍족했거든요. 이렇게 모은 적금은 나중에 지웅이 장가갈 때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저축하는 중입니다. 한참 어렵게 생활하던 때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어느새 적금만 1,000만 원 넘게 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네요.
역시 사람 앞날은 가늠할 수 없나 봅니다. 그간 겪은 정신없는 세월이 벌써 2년째 지나고 있어요. 지웅이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요. 당연히 소개받은 변호사분도 만남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니 세상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거였더라고요. 어쩌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재밌는지 몰라요. 짧은 인생에서 단번에 성공하는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게 후회되었으나 그 가슴 아픈 미천 덕분에 제가 이만큼의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미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몇 회차 번복하더라도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지 않아요. 다들 무너졌다고 앞날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행복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너무도 후련했고 어지럽던 잔여물도 다 정리가 된 기분이에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속 시원하게 내려놓고 가요. 다들 짧은 인생을 고통의 시간으로만 보내질 않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